기자들이 직통으로 전해드립니다. 보도본부 핫라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엄성섭입니다. 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는다면 나는 그때 거기에 없었다. 이걸 증명을 하면 됩니다. 이걸 보통 알리바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조국 장관 일가가 받고 있는 의혹 중에는요. 나는 그때 거기에 있었다. 이거를 증명해야 되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실관계야 제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정말 존재감 하나는 확실히 증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네, 자칭 유튜버 언론인 유시민 씨 한마디에 공영방송 KBS 사장이 움직이고 조국 장관의 가족은 확률 0%에 가까운 그런 가능성을 뚫고 구속을 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수사를 하는 검찰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흠집내기 움직임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정치적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권 세력 그리고 그 비호 세력들이 이 조국 장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검찰, 법원, 언론 그 어떤 중요한 국가의 중요 기능까지 지금 난도질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국이 없으면 정권이 무너집니까? 국민 국정보다 조국이 더 중요합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이 바로 이 광화문 광장에서 또 보도를 지켜보고 계신 국민들의 목소리로 계속 쏟아지고 있는 이유이고요. 자,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라인에서는 이 정권과 한몸이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 사법부와 언론 그리고 이 사태를 지켜보고 계신 많은 중도층의 움직임까지 차곡차곡 다 전달을 해드릴 텐데요. 자, 우선 저희는 이 모든 사태의 시발점을 먼저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조국 본인과 그 가족의 문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눈에 띄는 단독 보도가 지금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동아일보의 보도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딸이 참석했다는 학회, 조국이 직접 기획한 정황. 이게 제목입니다. 조국이 직접 기획을 했다? 딸이 참석했다는 학회를요? 그렇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보고 계신 동영상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동영상, 그럼 조국 장관 딸이 나는 분명히 서울대 인권법 센터 학회에 참석을 했다. 그래서 인턴십 증명서 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공개를 했던 그 영상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 영상인데요. 자, 어머니 정경심 교수의 검찰 소환을 앞두고 진행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의견을 처음으로 밝혔었는데 고3 때 인터넷 공고를 보고 직접 서울대에 전화를 했고 당시 학회 참석 동영상도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개했던 영상이 바로 지금 나오고 있는 저 영상입니다. 저 영상에 단국대 장영표 교수 아들 그리고 조국 장관 대학 친구 아들까지 다 확실하게 보이는데 조국 장관의 딸만 학회 동영상에 없다 이런 지적이 나왔었더니 저걸 공개를 한 거였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거 지금 보고 계시는데 회의장 참석자는 한 20명 남짓인데 빈자리가 이렇게 곳곳에 보이잖아요. 더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방청석 가운데 고개를 숙인 한 여성이 지금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뒤로 잠깐 돌아본 그 여성의 옆 얼굴이 카메라에 좀 이렇게 순간적으로 잡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얼굴 정면이 제대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조민 씨 측은 이 여성이 조 장관의 딸 조민이 맞고 이게 바로 인턴 활동을 증명할 만한 명백한 증거다, 근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문서를 위조한 적도 없고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받은 적도 없다 이러면서 되레 어머니가 그러니까 딸을 보호하려고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할까봐 걱정이다 이런 식으로 그 김어준 씨와의 그 어떤 그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그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에서 저를 표창장 위조나 아니면 입시 방해로 기소를 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주변에서는 이렇게 어머니가 수사를 받고 있는 저를 보호하려고 자신이 하지도 않은 그런 일들도 다 했다고 할 수도 있다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걱정이 많이 되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자, 지금 조국 장관 또 조국 장관의 딸 조민 예.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인권법센터 학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딱 두 가지거든요. 예. 첫 번째, 그 장영표 아들하고 같은 고등학교 친구들이 가면 사람이 많은 학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20여 명 남들 예. 그리고 전부 모르는 사람이면 예. 모를 수가 없거든요. 뭐 다른 학교는 모르겠지만 같은 동기고 그런데 그걸 자기가 봤을 때 다 모르는 분들이고 고등학생 인턴은 유일하게 이 세 명만 명명되지 않는, 참석했는데 예. 그걸 몰랐다? 분명히 그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조민을 보지 못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장영표 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장영표 교수 아들이 조국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자기는 예. 참석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자, 만약에 이게 조국 장관이 진짜 전화를 안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건 엄청난 둘 중에 한 사람은 엄청난 큰 거짓말을 하고 있는 예.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뭔가 본인이 뭐 검찰 조사를 통해서 어떤 이런 의혹을 해소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얘기는 지금 전혀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자, 이렇게 인권법센터 학회에 참석을 했다며 그 증거로 지금 저 동영상까지 공개를 하자 이제는 서울대학교 그리고 이 정치권 안에서도 이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던 중이거든요. 서울대생들이 직접 팩트 체크에 나섰어요. 그렇습니다. 이 서울대 인터넷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는요, 이 조미 씨 측이 공개한 이 학회 영상만으로는 조 씨의 인턴 신문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 동문들의 의견이 속속 올라왔고요. 예. 혹여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조미 씨라고 해도 이게 단순 참가자거나 아니면 청강생인지 실제 인턴이나 수강생인지 확인할 수 없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냥 와서 참관하는 건지 인턴인지 확인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서울대 동문이 그 스누라이프에 올려놓은 인턴 지원서인데요. 이 인턴 지원서에는 보신 대로 학과와 학년 그리고 학번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없다. 그런 건 불가능하다. 이런 지적들을 하려고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조 장관 딸 조민은 나는 서울대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지원했다. 이렇게 지금 밝혔잖아요. 서울대 공고를 보고 전화를 해서 지원했었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는요. 인터넷으로 인턴 모집 공고를 낸 적도 없고 전화로 접수를 받은 적도 없다고 하는데 본인은 어디서 알았는지 인터넷에서 보고 또 전화로 자기가 신청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되는 미스테리인데 조민 씨가 저 동영상의 모습에 있는 게 나다라고 해도 계속해서 논란이에요. 사실 실제로 그 인턴 지원서를 올린 서울대 동문은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조민의 설명대로 전화로 인턴 참여 문의와 지원을 했다는 것이고 또 그걸 학과 사무실 측에서 받아줬다는 것이면은 당연히 접수를 받은 조교나 교직원이 서류를 만들 때 왜 학과, 학년, 뭐 학번 공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건데 그걸 예. 채워야 하는 건데 도대체 그렇다면 그 서류를 어떻게 처리를 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지원 서류와 민원 서류를 취합하고 정리를 해본 사람으로서 이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서류를 정리해봤지만 서류 작업 많이 해봤지만 불가능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또 저 동영상 속 인물이 실제 조민 씨가 맞는지 뭐 아닌지 그마저도 알 수 없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학술대 동영상 속에 저 동그라미 친 여성이 바로 조국 딸이다.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한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 여성이 조국 장관의 딸 맞습니까? 저 지금 동그라미 안에 있는 저 여성 누군지 확인했습니까? 그 해당 동영상은 수사 과정에서 저희가 확인한 바 있으나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자, 제가 듣기로는 조국의 딸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지만 수사상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없다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저걸 빨리 신속하게 과학적인 수사 기법을 이용해서 조국 장관의 딸들과 동일한 인물인지 아닌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대검의 과학수사 기법에 의하면 뭐 하루 내로 확인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마디로 이 동영상에 찍혀 있는 사람이 설사 조민이 맞다고 하더라도 예. 그걸 통해서 인턴 활동의 증거를 볼 수 있느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예. 실제 저 사람이 조민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자, 오늘 불거진 더 큰 문제는 바로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더 큰 큰 문제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동아일보의 이 보도 내용인데요. 딸이 참석했다는 학회가 조국이 직접 기획했다는 정황이 이제 나왔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저 동영상에 나오는 학회 자체를 당시 조국
교수가 기획을 했었다. 네, 자, 그런 내용의 기사인데요. 우선 인권법센터 학회에서 주제 발표를 했던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Many mass media make some new articles, particularly which is support the death penalty. 자, 근데 이 자유한국당 그 윤한홍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자료를 보니까 바로 이 조국 장관은 당시 학회에 기획비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획비요? 그렇습니다. 기획비 금액은 50만 원이었는데 이 기획비를 받았다는 것은 즉 이 조 장관이 이 학회를 전체적으로 기획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단순 주제 발표만 한 게 아니라 아예 저 학회 자체를 조국 교수가 기획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국 장관의 딸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대 인턴에 지원한 후에 인터넷에 학회 시간표가 게시됐기 때문에 그때 봤더니 거기에 아버지 이름이 있는 걸 또 처음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학회 시간표 보고 나서야 자기 아빠가 거기서 발표하는 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조민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연히 인터넷에서 서울대 공고를 받고 또 본인이 이제 이걸 전화로 신청을 해서 가봤더니 당시에 아빠가 기획한 학회에 아빠가 연설로 나오는 거를 그때 알았다는 건데 예. 학회 시간표를 보고서야 아빠가 참여하는 걸 알았다. 과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대화가 전혀 없는 집안이 아니라면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조국 장관이 기획을 한 학회에 딸이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전화로 굳이 인터넷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고 나중에 가봤더니 아빠네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잘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조국 장관이나 딸 조민 씨가 주장하는 것보다는 검찰 수사에서 지금 의심하는 건 보도 내용에 따르면은 지금 대체로 검찰은 조국 장관이 학회 사실을 알려주고 예. 그에 따라서 조민 씨가 인턴을 지원했을 것 같고 또 인턴 지원해서 실제로 한 것 자체도 지금 의문스럽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지금 서울대에서 얘기하는 것도 당시에 인터넷으로 인턴을 공고한 적도 없고 전화로 신청을 받은 적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민 씨는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대화가 없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아버지가 나오는 아버지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대 법대에서 인턴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나중에서야 인턴 공고를 보고 아버지가 나온 걸로 알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조 장관은 이 학회를 통해서 이 당시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과 함께 가장 많은 액수인 30만 원을 별도의 사례비로 받았다고 합니다. 예. 이 학회에는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서 참석한 교수들도 있었지만 그런 교수들한테는 숙박비 외에는 별도의 사례비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이 총 경비를 내봤더니 총 경비 중 조 장관이 23.8%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자, 또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자격으로 심부름을 했다고 밝혔던 이 조민 씨의 이름은 유급 행사 요원 명단에는 또 없었습니다. 공식 명단에 딸이 없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자, 국회에서 나온 서울대 총장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서울대에서 봉직을 20년 넘게 하셨죠? 그 기간 동안에 고교생 인턴 보신 적 있으세요? 고교생 인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흔한 것은 아니지만 이공계의 경우에는 고교생들이 학교 와서 실험실에서 실험을 같이 하고 논문을 내거나 보고서 내거나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그런데 해당 공고 내용이 없습니다. 내지도 않은 공고를 봤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실은 이제 공익인권법센터의 행정에 관한 행정을 가진 컴퓨터가 이게 오래되고 고장이 나서 올해 초에 폐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권은 다 알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남아있는 거 지금 여기 보신 요거는 저희도 찾아봤고요. 요 사항은 지금 고등학생은 대상이 아닌 걸로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요. 조민 씨가 인턴했다고 하는 그 이전에도 2009년도에 비슷한 인턴 모집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공고가 제대로 떠 있고 대상자도 대학생, 대학원생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인턴 증명서는 다 완료하면은 발급해 주겠다. 우리한테 컨택
합격하려면 이메일 어디를 활용해 달라 다 써 있거든요. 근데 지금 조민 씨 같은 경우에만 이런 거예요. 인턴에 관한 공고들이 모든 공고가 다 아직 떠 있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떠 있는 것도 한 인턴 한 경우도 있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컴퓨터 없는 상황에서 확실히 없다는 또 증명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실에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또 보면은 인권법센터 인턴 내역이라는 그 자료인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2005년에서 2018년까지 활동한 인턴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과 발급받지 않은 사람 모두를 다 총망라해서 49명입니다. 특히나 이 명단에 조 장관의 아들의 이름은 있었습니다. 다만 조 장관 딸의 이름은 발견할 수 없었고, 그리고 인턴 활동을 했다는 이 조 장관 측 주장과 이건 아예 애초에 얘기가 다른 거죠. 인턴을 했다 그랬는데 이름이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조 장관 딸을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올려준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 역시 인권법센터 인턴 명단에는 없었습니다. 장영표 교수 아들이 검찰 조사에서 조 장관이 불러서 인권법센터에 가서 인턴 증명서를 받았지만 실제 활동은 하지 않았다. 관심도 없는 내용이었는데 조 장관이 굳이 전화로 불러서 갔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이 공식 명단에 이름이 없다면은 가짜 인턴이 아니냐. 그러니까 조 장관 딸과 장 교수 아들이 받았다는 그 인턴 증명서가 조작돼서 발부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이제 주장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조 장관 딸은 이 인턴 증명서를 고려대 입시 자료로 냈었었죠. 그리고 또 본인은 그것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으로 된다 하더라도 뭐 다시 의사에 도전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된다면 고대 입학 취소는 물론 또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될 가능성도 생기는 겁니다. 일단 조 장관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발급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없습니다. 센터에서 발급해 준 것이지. 센터에선 발급해 준 적도 없고 지금 현재 센터에 그 대장에 발급 대장에 전혀 없어요. 이 고등학생 인턴 증명서라는 게 별 것이 아닙니다. 어느 기관에서나. 근데 저는 자, 또 이 서울대 공식 문서를 확인해 보니까요. 2006년부터 서울대 연구소와 또 서울대 연구센터에서 활동한 인턴 293명 가운데 고교생은 바로 이 조 장관 아들이 또 유일한 걸로 또 드러났습니다. 2006년부터 다 세봤는데 조국 장관 아들 딱 한 명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조 장관 아들 거기다가요. 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전례 없이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란 것까지 또 받았습니다. 맞아요. 뭘 하려고 그 예정 증명서까지 받았을까? 이 용도가 궁금했었는데 검찰이 지금 수사 중인 상황이 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검찰은요. 이 조 장관의 아들이 학교를 빠지고 학원을 다니려고 이걸 받았는지 그 부분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학원 다니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이 조 장관의 아들의 그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입니다. 그러니까 발급일은 이 조 장관 아들이 한영외고에 다니던 2013년 7월 15일로 되어 있죠. 자, 인턴 활동이 시작하던 날 이 증명서를 미리 받은 건데 이 때문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유일하게 발급된 이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의 용도에 그러면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없는 예정 증명서라는 걸 만들었냐? 검찰이 바로 이 조 장관의 아들이 한영외고 수업을 빠지고 바로 그 당시에 미국의 대학 입학 자격시험 그러니까 그 SAT 학원에 다니려고 이 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중인 것으로 지금 미국 대학 입학 자격시험 SAT 학원에 다니기 위해서 서울대에서 인턴 한 것처럼 허위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한영외고에 제출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조사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은 결국엔 이 조 장관이 이 예정 증명서 발급에도 과연 개입이 됐는지를 좀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조국 장관 본인이 기획한 그 학회 인턴의 딸이 그리고 조국 장관 아들은 또 SAT 학원 가기 위해서 인턴 예정 증명서 발급받은 거 아니야? 이런 논란에 지금 조국 장관이 계속 휩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을 보면 그 조국 장관이 서울대 교수 시절에 그 서울대 법대 교수라는 그 신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아들과 딸의 입시를 도우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런 그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물론 그 합법의 테두리에 내 있는 것도 있겠지만 탈법이나 위법의 혐의도 굉장히 짙어지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얘기한 이제 그 인턴 예정 증명서라는 거 그거는 이제 처음으로 그 아마 서울대에서 발급했던 것 같은데
지난 10년간 그 고교생한테 발급한 인턴 증명서가 이제 유일하게 하나인데 그게 아마 이거인 것 같습니다. 어느 거라고 이제 서울대에서 밝히지는 않는데 예정 증명서는 아마 한인섭 교수의 그 명을 받아서 아마 센터에서 발행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인턴은 이제 2017년에 또 인턴을 했다는 증명서도 그 발급을 받았는데 그거는 또 그게 제대로 발급받은 건지 굉장히 이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딸의 인턴 증명서도 설사 조국 당시 이제 교수가 주최한 그 국제 세미나에 딸과 장 교수 아들과 또 그 조국 장관 그 법대 동창의 아들이 참석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턴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냥 학회에 참석한 거죠. 인턴 증명서에는 대체로 7일 내지 15일 이렇게 인턴을 활동을 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는 그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뭐 합법에 테두리 안에 있는 거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 특히 그것이 입시에 활용됐다면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서울대 학생들은 광화문 집회에서 왜 풍자 퍼포먼스의 일환으로 서울대 문서 위조학과 뭐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 저런 걸 이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었죠. 동이 났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단에 적어놓은 내용을 좀 보시면 이렇습니다. 역시 이제 풍자의 성격인데 뭐 개천의 가재, 개구리, 붕어들은 이 문서를 교육기관 입학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또 적어놓기도 했네요. 개천의 가재, 개구리, 붕어들은 이 문서를 교육기관 입학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조국 장관이 모두가 용이 될 필요는 없다. 개천에서 가재, 개구리, 붕어로 사는 사람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그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건데 대학생 특유의 유머를 사용해서 비판을 했습니다만 조국 장관이 가장 아파할 수 있는 부분 또 그 일반 학생이나 학부모가 가장 분노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이 그 인턴이 지금 예정 증명서 또는 인턴 증명서이기 때문에 이걸 놓고 그 서울대 학생들이 패러디를 했고 실제로 그 광화문 광장에서 저 증명서 그러니까 아무튼 저 증명서를 선부를 준비를 했다고 그러는데 막 줄이 100m가 넘게 서가지고 저걸 받는 바람에 금방 동이 났다고 그럽니다. 자, 서울대 문서 위조학과 인턴 예정 증명서를 준비한 서울대 추진위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법무장관이 여러 가지 사모펀드나 운동학원 비리나 여러 가지 보여주는 모습들이 많은데 국민들한테 쉽게 다가가는 거는 자녀들의 입시 비리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녀의 입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형식적인 인턴십을 남발하고 공문서 위조까지 해가면서 입시에 대한 자료로 사용을 해왔는데요. 그런 측면에 대한 거를 좀 더 유쾌하고 발랄하게 이제 비꼬아서 비판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러한 기획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학내에서는 아무래도 저희 서울대만 테두리 안에 갇혀서 이제 집회를 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렇게 광장으로 나오면서 좀 다른 학교들도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좀 더 확장성 있는 액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조국의 이중성과 좌파의 민낯에 너무 실망해서 나왔습니다. 서울대 인턴 예정 증명서를 나눠준다고 스노라이프 들어가 봤더니 뭐 여기서 모인다고 얘기가 나와 있길래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온 건 혼자 나오신 거예요? 네. 젊은 학생들이 재미있게 준비한 것 같은데요. 7년 됐어요. 7년 됐어요. 자, 조 장관의 딸과 아들 그리고 가족에게만 왜 이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행운들이 계속될까? 또 이런 우연이 왜 계속될까라는 질문들이 참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항상 어김없이 등장하는 또 비교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이제 짐작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부정 입학으로 수사를 받았던 정유라 씨인데요. 정유라 씨 본인이 조민 씨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동양대 최성희 청장님 아시죠? 가족끼리 식사한 적도 있고 동양대에 제가 갔을 때 방으로 부르셔가지고 용돈 주신 적도 있고요. 저를 되게 예뻐하셨고 어머니랑도 가까운 사이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까 유라 씨가 저한테 제일 화가 나는 부분이 최성해 총장 엄마와 가까운 사이 용돈도 줬다 그 부분이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조사받을 때는 제가 살면서 이화여대 총장을 한 번밖에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난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저한테 일개 학생이 일단 총장 얼굴을 본 것만으로도
이미 범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는. 저는 어쨌든 뭐 학교를 안 가고 이렇게 들어간 게 잘못된 거라고 하니까 잘못을 했다면 당연히 억울한 거는 참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여기에다가요, 이 최순실 사태 당시의 인물들과 비교되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이 조국 장관의 동생인데요. 예. 자, 왜냐? 이 조국 장관의 동생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는데 이 동생의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이 영장 전담 판사가 건강 상태를 참작해 영장을 기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전 정권 수사 때는 어땠습니까? 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 중인 사람까지 구속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지금 보시는 저 바로 전 이화여대 대학장. 그렇습니다. 저렇게 항암 치료를 받는 중에도 구속이 됐던 모습을 선명히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 입에선 지금 조국 그리고 그 가족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 모든 것이 마치 단체 사기극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조국 장관 동생은 몇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이 두툼한 배낭을 메고 나왔었어요. 맞아요. 이 가방을 메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었고 일부에서는 종종 걸음을 치기도 했었어요. 취재 따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영장 심사를 받으라니까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서 입원을 했죠. 맞아요. 강제 구인되던 중에 실질 심사도 포기를 했고 데이터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 구속이 거의 100%에 가까운데. 그렇습니다. 멀쩡히 가방을 메고 다녔던 이 조 장관의 동생은 영장이 기각이 되자 자, 목에 보호대를 차고 구치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언론 카메라가 비춰지자 손을 허리에 갖다 대면서 아프다는 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 씨는요, 이 목을 좌우로 흔들면서 주변을 살피고 또 도움도 받지 않고 바로 이 차량 조수석 문을 스스로 열더니 이내 바로 차 안에 앉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실 긴급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허리 디스크 환자면은 서 있는 것조차 버거워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래서 뭐 환자 행세를 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에 넘어져서 이 허리 디스크가 악화됐다고 했지만은 바로 그날 직접 차를 운전해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또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가 악화됐는데 운전도 직접 했다고요? 그리고 왜 구속 심사 날 허리 수술이 있다고 해서 심사를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건 역시 수술 날짜조차도 잡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보도가 또 나왔고요. 예. 의사 출신 검사가 이 담당 의료진에게 조 장관 동생 상태를 확인한 뒤에 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압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은 이런 내용을 다 이제 포함을 해서 명재권 영장 전담 판사에게 알렸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영장 판사는 물론 여러 이유 중에 하나지만은 건강 상태를 뭐 참작해서 영장을 기각한다 이렇게 내리기도 했었었죠. 야당에서는 기각 결론이 이미 정해졌던 거 아니야? 뭐 이런 또 의심의 눈초리까지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요. 지금부터 저희는 국정감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오늘 하루 잘 보내십시오. 검찰이 동생분 영장 재청구 방침 밝혔는데 하실 말씀 없어요? 조국 수석 동생의 영장 기각 결정은 사법부가 보이는 사법농단의 결정판입니다. 뒷돈을 단순히 전달한 자들은 모두 구속되었는데 뒷돈을 받아 챙긴 사람은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법원이 하는 일은 범죄를 밝혀내라고 하는 것인지 범죄를 덮어주라고 하는 것인지 저희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장 기각이 더불어민주당의 법원개혁 보고서라는 발표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 비추어서도 이것은 명백한 사법농단입니다. 이해가 안 된다라고 물었더니 그 다른 부장판사분 대답이 걸작이에요. 뭐라고 하던가요? 명재권이가 미쳤나 봐요. 저하고 통화한 그분도 영장 전담 판사를 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조인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의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조국 수사가 시작된 지 40일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아직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휴대전화조차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여러 차례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인데 자, 입시 부정 논란보다 내용이 좀 더 복잡한 이 조국 펀드나 웅동학원 관련 계좌 추적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도 이 영장 기각과 무관치 않다고 합니다. 자, 대통령 그리고 집권당 그리고 법원까지 나서서 조국과 그 일가의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법부의 판단 뭐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고 존중해야 됩니다만은 야권에서는 여러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그 조국 장관 동생분에 대한 영장 기각은 약간 진짜 그 여러 가지 좀 의심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사 한 중반 정도에 그 코링크 P 대표하고 그다음 웰스 CNT 그러니까 투자한 웰스 CNT 대표에 대해서 이제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걸 기각을 합니다. 기각 사유가 뭐냐면 종범이기 때문에 기각한다고 그랬을 때 그랬죠? 그때 당시 판사가 명재관 판사였거든요. 그런데 종범이 아니라 종범이 2명이 구속이 됐는데 주범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아하. 그렇다면 심각하게 그 일관성이 해치게 된 거죠. 그리고 아까 엄앵커도 잠깐 그 말씀하셨지만 최근 그 10년 내에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영장 심사를 포기한 피의자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경우가 없어요. 네. 전국으로 해도 아마 몇백 건 가운데 딱 한 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또 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영장에 그 건강 문제를 고려했다는 부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또 여러 가지 정치적 함의를 포함할 수 있다는 지금 추측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씨가 계속 신병을 호소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의구심을 낳을 만한 판단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당일에 똑같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전담 판사를 했던 어느 로스쿨 교수분 한 분이 사법부 치욕의 날이다 이런 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한 이제 영장 그 집행 과정을 보면은 만약에 그 수사 초기 또는 중기에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 휴대폰, 정경심 교수 휴대폰, 또 두 분의 그 계좌 이런 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그때 나왔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수사가 늘어지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보면은 그 조국 장관 부부의 그 전화기에는 뭐 결정적인 증거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펀드 수사나 운동학원 수사는 돈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계좌 추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 생각에는 뭐 계좌 추적이라는 게 뭐 버튼 하나 누르면 딱 나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요하고 여러 계좌를 한꺼번에 봐야 되는데 지금 그 계좌 추적 영장도 굉장히 특정한 기간에 특정한 부분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영장 하나하나 받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영장을 받아도 그거를 추적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 공식적으로 그게 발표된 건지는 모르지만 그 압수수색 영장을 10번 그 신청을 하면 뭐 한두 개만 지금 발부가 됐다는 식의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법원의 결정이 수사를 그 빠르게 진행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는 맞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오늘 그 조선일보 일면에 새로운 사진 2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사진 2장. 네, 그렇습니다. 바로 저 사진인데요. 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이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와 함께 9월 1일 자정, 그러니까 12시 1분에 자신의 연구실이 있는 동양대 건물에서 PC를 밖으로 옮기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이제껏 봤던 그 CCTV 화면 말고 다른 지금 사진이 등장한 거군요. 저 김경록 씨 오른쪽 편에 있는 저게 바로 이제 컴퓨터 본체를 오른손으로 들고 지금 이제 건물 바깥으로 나가는 장면이 보이실 텐데요. 그리고 바로 이제 9시간 뒤에 또 밖에서 서류 뭉치를 들고 이 정경심 교수가 또 건물로 들어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 모습인데요. 두 사진 모두 이 건물 CCTV에 찍힌 장면이고요.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제 정경심 씨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함께 PC를 반출한 이 김경록 씨는 이 유시민 씨와의 인터뷰에서 이 행위 자체로 증거인멸을 인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했지만 유시민 씨는 이 대목을 덜어내고 김경록 씨와의 인터뷰를 공개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그래서 공개된 인터뷰 중 한 대목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처음에 내려갔던 거는 그 유리한 자료들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근데 저도 그때는 당연히 검찰이 유리한 거는 빼고 불리한 것만 내서 뭔가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뭔가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좀 걸린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없애라고 했으면 제가 이미 다 없앴을 거예요. 뭐 시간도 많았고 그리고 검찰에서 가져오라 그랬을 때 바쁜데 이거 왜 가져오라 그러죠? 사실은 동양대에서 좀 내용을 보고 싶어 하셨어요. 저랑 이제 폴더 몇 개를 이렇게 찾아보는데 너무 이제 용량이 큰 거죠. 여기서 못 보겠다. 시간도 너무 늦었고 교수님도 너무 막 힘들다고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들고 갔다가 서울에서 또 유시민 이사장이 이 방송에서 공개한 녹취에는 일반적으로 그 PB와 증권사 고객들 사이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유지되는 관계 범위를 안 벗어난 것이지요. 이렇게 이제 김경록 씨에게 묻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김경록 씨가 네라고 대답을 하는데 이 상황을 설명하는 음성이 그런 게 담기긴 했지만 실제 녹취록에 담긴 그 김경록 씨의 주장은 약간 좀 이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그래요? 물론 그 해석의 여지는 좀 남아있긴 하지만은 김 차장은 김경록 씨는 정경심 교수와의 그 관계에 대해서 뭐 문자, 메일 엄청나게 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 친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하니까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어허. 자, 근데 PB가 고객과 함께 여행을 가는 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업계에서의 그 말을 들어보면요. 자, 그리고 실제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 말에 따르면은 PB가 고객과 여행을 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긴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몇백억씩 이렇게 보유한 자산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VVIP 경우에는 가끔 이런 일이 있기도 한데 지금 이런 경우 PB는 사실 거의 집사라고 보면 되거든요. 하지만 일반적인 PB에서는 보기 어렵고 그리고 VVIP를 전담하는 센터에서나 볼 수 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왜 한밤중에 동양대까지 데려가서 PC를 나르라고 했느냐. 그래서 갑질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거든요. 뭐 갑질이라고 보면은 갑질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 흔치는 않은 상황인데 지금 그 김 씨 지금 이름을 김경록 씨로 공개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관련해서 나오는 이제 흐름이 지난주까지는 어떤 그 김경록 씨 관련해서 나오는 그 보도나 이런 게 일정한 그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화요일 날 그 방송할 때 그게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그날 그 아침에 그 동아일보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은 이 동양대 그 문서 위조를 정경심 교수가 한 게 아니라 조교가 했다. 정경심 교수는 그거를 조국 장관 그날 인사청문회 하는데 인정하라고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구도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그 표창장 위조는 조교가 한 거고 정경심 교수도 잘 몰랐던 거고 조국 장관은 전혀 모르는 게 되거든요. 그럼 그 이전에 나왔던 흐름하고는 안 맞아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그 알릴레오에서 이제 그 유시민 이사장하고 인터뷰하는 게 나와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졌는데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면 첫 번째 PB로서의 업무 그게 이제 너무 하다 보니까 깊이 들어가서 갑질까지 됐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검찰에서 의심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너무 그 깊이 관여하고 또 너무 많이 알고 이렇게 하니까 혹시 그 투자하는 과정에서 그 김경록 씨도 직간접적으로 좀 관여를 한 거 아닌가 이런 그 의심도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마지막에 이렇게 수사를 그러니까 흔드는 모양새가 되니까 어떤 그 이제 정치적 고려나 이런 것들이 김경록 씨 본인 또는 주변에서 가해진 거 아니냐 이런 다양한 지금 해석들이 또 새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조국 사태 이어가겠습니다. 네, 언론이 조국 수호에 나팔이 되고 있다. 이런 뼈아픈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공영방송인 KBS. 자, 이 KBS마저 어떤 개인에게 굴복해서 홍위병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이 KBS는 이제 도저히 국민방송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말뿐만 아니라 KBS는 조국 수호 방송이고 유시민 밑에 있는 방송이다. 이런 말까지 들리는데요. 자, 이 얘기가 바로 누가 하는 거냐? 바로 KBS 내부 기자들 입에서 나오고 있는 말들입니다. KBS 내부 기자들이 KBS는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조국의 방송, 유시민의 방송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논란의 시작은 뭐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정경심의 자산관리사인 이 김경록 씨와 유시민 씨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이 KBS 법조팀과 검찰의 뭐 내통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고 이에 대해 KBS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유시민 씨가 또 TBS 라디오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내가 만약에 KBS 사장이었다면 기자들은 모두 보직 해임됐을 것이다면서 이 양승동 사장에게 조치를 취하라는 이런 취지의 발언을 또 했거든요. 자, 그 부분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인터뷰를 통째로 넘긴 적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통째로 넘겼다고 한 적도 없고 알 수 있게 그렇잖아요. 그냥 흘렸다는 거잖아요. 제가 한승동 사장님이라면 사실관계를 막 다투기 전에 저 팀이 했겠지만 그 1시간 정도 분량의 김경록
FPB와의 인터뷰 영상이 다 있을 거예요. 먼저 그걸 볼 것 같아요. 제가 사장이면요. 예. 다 보직 해임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CEO가 나서야죠. 이건 위기 상황이잖아요, KBS로서는. 예, 맞습니다. 공신력의 위기예요. 예. 뭐 이 상황에서는 빨리 정리를 해야 되고요. 제가 다른 방송에 전화 연결해서 양성동 사장님이 빨리 1시간짜리 영상 그걸 보시라고. 예. 그러면 모든 문제가 자명해질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제가 입수한 첩보에 따르면 오늘 오전 중에 그 일이 실제 일어났다고 합니다. KBS 안에서 내부 논의를 한다고 그러니까 네. 조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양승동 사장 빨리 직접 점검하고 상황을 정리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 근데 실제 행동이 일어났다. 네. 물론 뭐 연관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유시민 씨가 KBS의 조국 사태 취재팀을 문제를 삼았고 또 KBS 측은 즉각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 KBS는 즉각 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또 보도 경위를 규명하겠다고 밝혔고 뿐만 아니라 조국 장관 사태를 보도하기 위해서 특별 취재팀을 구성하겠다. 여기까지 밝혔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조국 사태를 2달간 담당해왔던 KBS의 법조팀 기자들은 일단 취재에서 배제를 시키는 것이고 또 이들의 취재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명명백백히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자, 이 유시민 씨가 뭐 KBS에 전혀 이 직책이나 어떤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공직이나 권한이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KBS가 유시민 씨의 얘기를 들어서 그랬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KBS에 지금 고위층에 의해서 조치가 내려졌단 말이에요. 이것도 뭐 근래 보기 드문 참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유시민 씨는 지금 그러니까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죠. 그러니까 노무현 재단은 이 정권의 또 큰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친노들의 모임이죠. 거기에 이제 대표를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그거는 뭐 이해찬 대표에 이어서 하는 거지만 어쨌든 또 이 정권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거로 알려졌고 그런 차원에서 KBS 경영진이 어떤 압력을 느낀 거 아닌지 지금 그런 굉장히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이 스스로 밝힌 대로 어떠한 방향을 제시했는데 KBS 경영진이 거의 그 방향대로 조치를 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기자들은 뭐 이거를 감수할 수는 없겠죠. 예. 그래서 반발하고 이러면서 지금 이제 KBS 안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졌는데 기본적으로 야당은 현재 KBS가 너무 편파적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시청률 거부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수신료 거부 운동. 그리고 지금 최근에 조국 사태 관련된 보도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10월 3일 개천절 날 광화문에 대규모 집회가 열렸는데도 9시 뉴스를 시작하고 한참이 지나서야 그걸 보도했다고 그래서 굉장히 편파 보도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예. 근데 유시민 이사장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성에 안 차가지고 이런 식으로 KBS에 대해서 압력을 넣는 건지 굉장히 참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KBS 조치에 사회부장이 자신의 입장을 올리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고요. 예. 후배 기자들까지 묵묵히 제 역할을 해온 기자들을 한순간에 질라진 기자로 만들었다 이러면서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내부 기자들은 물론이고 KBS 내에 보수와 진보, 그러니까 양 노조도 있는데 양 노조들도 성명서를 내고 반발했는데요. 성명서 중 일부 내용을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거든요. 두 노조 모두 저희 한번 읽어볼게요. 양승동 KBS보다 유시민을 더 믿나? 법조팀은 현장으로 나가 취재를 하지 못하고 회사로 출근했다. 법무부와 검찰, 법원에서 실시간으로 새로운 소식이 쏟아지고 있는데 회사에 앉아있다. 사측 태도 돌변, 외부 압력받았나? 일개 유명 농객 한 명의 발언 때문에 법조팀 전체를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어떻게 이렇게 비굴할 수 있단 말인가? 네, 저런 내용이 있는데 KBS 다른 노조가 낸 성명분에도 이런 대목이 등장을 합니다. 보시면은 해도 너무한다.
편파, 왜곡, 조작을 멈추지 않고 조국과 문재인 정권 지키기에 앞장을 선다면 국민이 KBS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대목이 등장을 하죠. 조국 장관 문재인 정권 지키기에 앞장서고 있는 KBS의 모습이 내부에서 봐도 너무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팎의 그 반발이 거세지니까 KBS 양승동 사장은요. 일단 원래는 그 외부 조사회를 꾸려서 뭐 진상 조사를 하겠다 했는데 예. 이제는 그 보도본부에 대해서 자체 점검을 먼저 하겠다. 약간 좀 한 발 물러섰고요. 이 유시민 씨에 대한 법적 대응은 뭐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좀 정리를 한 상황입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6천억 원의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 KBS의 사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유시민 씨 개인 한마디에 뭐 이런 조치를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었느냐 이런 비판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뭐 이번 논란으로 이 KBS뿐만 아니라 이 다른 방송사들의 행태까지 지적되면서 이제 불씨가 번졌는데요. 예. 얼마 전에 MBC 보도국장이 그 TBS 교통방송에 출연해서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해서 또 논란이 뜨거웠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상파 방송 보도국장이 다른 방송에 출연하는 것도 이례적이었는데 특정 정파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한 아주 특이한 일이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과 한몸이 된 언론이라는 이런 비판마저 나오는 상황이고 또 같은 기자로서도 이 현재 이런 상황이 좀 어떻게 좀 착잡한데요. 당시 MBC 보도국장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이거는 좀 10만 명 이상 올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드론 촬영을 한번 해보자.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 이런 거 다 봤잖아요. 100만 정도 되는 그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느낌 있죠.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거는 그 정도 된다. 100만짜리다. 자, MBC 보도국장 이렇게 서초동 조국 지지 집회를 옹호하고 또 드론에 헬기까지 띄우고 나섰습니다마는 반대로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그 조국 반대 집회는 그 규모가 2016년 이후 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성의하게 다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TBS 교통방송에서도 교통, 날씨 등 이 본래 방송 취재하는 전혀 상반되게끔 조국 장관의 측근들이나 옹호자들이 나와서 매일같이 조 장관 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국 장관 측 입장을 대변하는 일을 서울 시민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TBS 교통방송에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얼마 전에는 조 장관의 딸을 직접 이제 출연을 시키기도 했었고 또 진행자는 어떠한 반론도 하지 않고 의혹에 대해 설명할 기회만 주었다. 그 목소리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제 온 가족이 이제 언론의 사냥감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잔인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서울대 인터넷다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말을 한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권과 언론이 한몸이 되고 있다는 사설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 언론계에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정부에서 인사에 그 관여할 수 있는 그 언론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KBS는 뭐 한국방송공사 아닙니까? 그렇죠. 공사니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그 잠깐 얘기했던 MBC 그다음에 연합뉴스 TV, YTN, 그다음에 뭐 KTVR이랑 소유 구조가 다양한 형태로 돼 있지만 그 어떤 직간접적으로 그 정부가 그 특히 경영진의 인사권에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거든요. 방송뿐만 아니라 통신사, 신문사에도 그런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조도 흔들리거나 무리한 인사로 조직도 굉장히 흐트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만 있는지는 아닙니다. 역대 정권에서도 이어져 온 문제지만 문제의 심각성이 그 갈수록 커지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 소유 또는 어떤 정부가 그 입김을 가진 언론사를 할지라도 어느 정도 금도를 지키면서 그 보도의 선을 유지해 온 게 있었는데 현 정부 들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코미디언 김재동 씨가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지 그다음에 우리 동맹국의 장관에 대해서 정말 끔찍한 얘기를 한 사람이 공영방송의 라디오를 진행한다든지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뭐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사실상 그 서울시 산하기관이죠. 거기가 언론을 자처하면서 정권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보도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은 그 금도를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언론 전체의 좀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시 한번 따져볼 기회가 곧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야권을 중심으로 해서 언론 탄압이다, 언론 선동이다 이런 말까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맞아요. 과거 정부 시절에 있었던 언론 장악이 지금도 비슷한 양상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야당에서 나와요. 네, 맞습니다. 이번 그 유시민 씨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박근혜 정부 당시 이정현 의원의 KBS 외압 논란이 연상된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오히려 이번 일이 뭐 당시보다 더 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이 더 심하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그 지금 언론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정현 의원의 당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진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나서서 방송 이런 식으로 약간 해경 지금 밟아놓으면은 어떻게 하겠냐고요. 화면 비춰가면서 KBS에 그렇게 보도하면 전부 다 해경 들이 잘못하고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다들 하잖아요. 생각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참고를 하고요. 정부를 갖다 이것을 밟아가지고 되겠냐고요. 직접적인 원인도 아닌데도. 그 기본적으로 어떤 의도도 없는 거고요. 좀 극복을 하도록 좀 해주십시다. 네? 직접적인 원인도 아닌데 솔직히 말해서. 예, 그 들으신 것처럼 이정현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에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해서 어느 정도 사태가 정리된 뒤에 비판 뉴스를 해달라, 뭐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유죄 선고가 내려진 상황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통화가 외압이라면 유 이사장이 거듭 KBS 사장을 직접 겨냥해서 사태를 정리해야 한다. 사장이 직접 점검해야 한다. 자, 기자를 보직 해임시켜야 할 일이다. 이렇게 공개 발언을 했다는 점으로 볼 때 당시보다 더한 일이 아니냐, 야권에서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유시민 씨를 향해서 뭐 히틀러에게 괴멜스가 있다면 조국에게는 유시민이 있다, 악취나는 선동을 하고 있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궤변이 도를 넘었다, 이런 비판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비판의 목소리 잠시 들어보시죠. 어제 이제 만천에 공개를 한 겁니다. 유시민의 알릴레오가 가짜 방송, 가짜 뉴스의 원조이자 최고의 끝장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진짜 알릴레오는 그 보도의 달인이 아니라 편집의 달인입니다. 공영방송 KBS를 정말 노골적으로 어용방송화 시키면서 기자들 탄압하고 있습니다. KBS와 검찰 간의 내통설 이것과 더불어서 인터뷰 왜곡 편집 논란에 휘말린 유시민 씨는요. 이 논란을 타개하기 위해서 김경록 씨와 나눈 그 전체 녹취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KBS 역시 유시민 씨의 그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김경록 씨 인터뷰 전문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그 유시민 씨의 주장처럼 KBS가 이 검찰의 인터뷰 사실을 유출한 것이 맞는지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우선 유시민 씨가 제기했던 의혹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고 들어왔는데 그 인터뷰를 한 내용이 검사 컴퓨터 대화창에 떠서 랑 인터뷰할 때 털어봐. 무슨 얘기했지? 이게 지금 B 처리했는데요. 이게 공영방송인데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 KBS라고 밝힐게요. 공영방송의 법조팀장이 이 중요한 검찰적 증인을 인터뷰를 하고는 기사도 안 내보내고 검찰에다가 그 내용을 거의 실시간으로 흘려보낸다는 게 이게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은 생각이 막. 무슨 사실 확인을 그렇게 빛의 속도로 해요? 인터뷰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검사한테 연락해가지고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호를 안 한 정도가 아니죠.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러면 무서워서 누가 KBS하고 누가 인터뷰하겠어요. 취재윤리를 넘어서서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었다고 보고요. 사실 언론이 이 취재 내용 확인을 위해서 다양한 취재원들에게 그 상황들을 확인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검찰하고 내통했다라고 지금.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뭐 지금 언론인을 자처하고 있습니다만 그 언론의 그 시스템은 뭐 전혀 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반드시 그 크로스 체크가 기본이죠. 그럼요. 한 소스에 어떤 내용을 들었다면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A, B, C 다른 취재원들한테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보도하는 게 기본적으로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입니다. 특히 김경록 씨는 그 지금 증거인멸
피의자로 지금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어떤 주장을 했다고 해서 그거를 그대로 그 기사에 싣지는 않죠.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고 지금 김경록 씨의 그 발언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지금 그 취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검찰이죠. 그래서 당연히 그 검찰에 그 취재를 한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유시민 씨는 KBS가 조국 장관 부부에게 불리한 부분만 편집을 해서 리포트를 썼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유시민 씨 본인 역시 김경록 씨가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한 부분들을 전부 편집해버렸다는 왜곡 편집과 또 악마 편집 논란에 휩싸여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선 김경록 씨가 조국 장관 일가는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KBS가 이를 방영하지 않았다라고 한 유시민 씨의 주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S의 녹취록을 보면요,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말을 했느냐는 질문에 정경심 교수가 말을 한 적은 없고 일반적으로 많이 당하는 일을 당한 것 같다는 이 김경록 씨의 답변만 있습니다. 자, KBS는 이런 설명을 싣지 않은 이유는 섣불리 피해자 프레임을 만들 우려가 있는 추측성 멘트이기 때문에 이를 싣지 않았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시민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기준과 판단으로 이 김경록 씨의 발언을 취사 선택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그냥 뭐 번질과 거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빼고서 인터뷰를 공개했다 이렇게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시민 씨는 김경록 씨가 그 증거인멸이 맞다라고 말하는 그 부분 이 멘트를 삭제해버리고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해명을 내놨는데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좀 선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은 다 뺐고요. 들으면 사람들이 할 만한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런 건 본질과는 거리가 멀어요. 저는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이 사태의 본질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참고할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추려서 공개를 한 거지 지금 공개한 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양쪽 모두 멘트를 취사 선택했어요. 이건 뭐 언론계에서 당연히 뭐 있는 일인데 KBS는 정 교수가 당한 것 같다라는 추측성 멘트를 뺐고 유시민 씨는 증거인멸이 맞다는 혐의 인정성의 발언을 뺀 거거든요. 그러니까 KBS는 추측 부분을 뺐고 그다음에 그 유시민 씨는 그 자기 주장 부분을 첨가를 했죠. 그러니까 KBS가 한 그 활동은 그 언론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그 유시민 씨가 한 거는 그 책임 있는 언론의 행태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지금 그 방송하고 있는 알릴레오라는 것이 그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의 어떤 뭐 정책을 그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시고 있는 거는 어떤 정책 홍보나 이런 거보다는 정치적 홍보에 가깝고 그건 언론 활동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요, 이 사안이 단순히 유시민 이사장 대 KBS 간의 공방에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유시민 이사장이 KBS와 검찰이 유착관계라는 주장을 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곧바로 이 친문 성향의 네티즌들이 이 KBS 법조팀 기자들을 향해서 총공세를 시작을 했습니다. KBS 법조팀 기자들을 상대로 총공세를 시작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친문 성향의 여러 커뮤니티에는요, 이 KBS 법조팀장은 물론이고요, 이 법조팀 소속 기자들 8명의 실명이 올라와 있고요. 그 아래에 이런 댓글들이 달려 있습니다. 꼭 기억하겠다. 기레기들아, 밤길 조심해라. 뭐 이런 등등의 아주 험악한 말들이 올라와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일화 물질로 KBS를 테러하겠다. 이런 또 암시글이 올라와서 지금 경찰이 상황 대비 중이고요. 심지어 일부 네티즌들은요, 이 기레기 전화번호와 얼굴 공개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주장까지 폈지만 기자 개개인의 휴대전화 번호는 물론이고 얼굴 사진도 지금 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번호와 얼굴 공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이 공개된 사진과 번호라도 이를 공개 욕설에 사용하면 모욕,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거짓 주장까지 펼치면서 기자들을 공격하는 데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KBS 법조팀 기자들 뭐 상당히 내외적으로 이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계속해서 조국 사태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 조국 장관 사태에 대해서 말을 좀 아껴왔던 사람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이 입장을 밝혔고 침묵을 지켜왔던 중도층이
조국 반대의 목소리를 또 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조국 장관의 출근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총장이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 나왔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일정이 좀 나와서.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했는데 사실 무근으로 나왔는데. 오늘도 말을 아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 윤석열 총장과 관련돼 있는 이 보도, 한겨레 신문에 있는 이 단독 보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는데 특별히 할 말은 없고 일정이 있어서 가보겠다 이런 말만 남기고 서둘러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에 대한 한겨레 기사 단독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짚어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조국 장관은 어제도 검찰개혁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어제는 국민 제안에 참여한 시민 15명과 함께 검찰개혁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조국 장관은 국민과 함께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 이렇게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반드시 완수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국 장관의 이 개혁 움직임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박은정 권익위원장인데요. 어제 국회에서 나름 소신 발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국민권익위원회 이 박은정 위원장은 어제 조국 장관의 그 직무 수행에 대해서 이해 충돌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직무 배제도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앞서 지난달 25일 그 바른미래당의 이태규 의원의 질의에 권익위가 비슷한 입장을 낸 적이 있지만 권익위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이 공식 답변을 한 것인 만큼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에 한 행위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일가족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직무 어떤 배제 내지 일시정지 이런 이 처분이 가능하고 그렇다고 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반적인 권한 그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이 배우자와 그 일가족이 수사를 받고 기소되고 실제 지금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야 이런 기관장이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인사권자에게 통보하는 시기는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이 석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석단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권익위로서는 이때까지 그렇게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해철 의원이 속단해서 얘기한다고 하니까 속단하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이 청와대와 여당이 조국 장관을 엄호하는 상황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쉽지 않았던 발언인 만큼 소신 발언을 한 셈인데요. 이태규 의원이 조국 장관이 직접 수사 축소 등으로 수사를 방해한다고 국민은 생각한다면서 이해충돌 행위를 하고 있는데 적절하냐 이렇게 묻자 이해충돌로 볼 수 있고 해당 사안에 대한 직무 배제도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해철 의원이 좀 발끈을 해서 이 수사에 영향을 끼치거나 관여했을 때가 문제다 이러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 이상 의혹만을 가지고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받아쳤는데 그랬더니 박은정 위원장 여기에 대해서도 반박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법령상으로 볼 때에는 직무 관련자가 이해 관계자일 경우에는 권한의 실제 행사 여부를 떠나서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이러면서 권익위는 그동안에도 그렇게 이해 충돌이 있다고 해석을 해왔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직접 본인 얘기로 이해 충돌로 볼 수 있고 해당 사안에 대한 직무 배제도 가능하다라고 유권 해석을 내렸단 말이에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조국 장관이 법무장관을 하면 안 된다라는 지적들을 많이 해왔던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장의 그 발언이 상식에도 맞고 법리에도 맞는 거죠. 분명히 그 이해 충돌할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뭐 업무 배제든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참여연대 공동대표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서울대 로스쿨 교수고요. 그러니까 그 조국 교수와 함께 뭐 2번이나 같이 일했던 경험이 있겠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 조국 장관 편을 들 수도 있겠지만 위원장으로서 그 중립적인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법무부에서는 그 법무부하고 검찰을 조금 이제 다른 기관으로 놓고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의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검찰로 보기에는 방해가 되는 조치들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체가 지금 충돌로 빚어지고 있는데 아니라고 부인하면은 그 국민들의
의혹과 분노만 더 커질 뿐이죠. 자, 그런데 조국 장관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요? 자, 바로 중도층 성향을 가진 엄마들인데요. 이를 두고 침묵해왔던 중도층이 침묵을 깨고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런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 친문 성향으로 알려진 한 맘카페에서 조국 장관 사퇴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을 했는데 결과가 61.8% 대 25.6%로 조국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과반수 이상으로 높았습니다. 집계가 됐습니다. 자, 물론 맘카페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였지만 어쨌든 친문 성향으로 알려진 맘카페였던 만큼 그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건 뭐 공식적인 여론조사가 아니고 공신력이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만. 전혀 아닙니다만. 그렇지만 친문 성향을 가진 카페에서 저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조국 사퇴가 과반수가 넘는 표가 나왔다. 네, 거기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자, 이런 의외의 결과에 카페 회원들조차도 한나절에 댓글 1,100여 개를 올리면서 이제 과연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25%의 의견만으로 카페가 선동되고 있었냐며 지금 놀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조 장관 찬성 반대 댓글 투표를 했는데 700여 개의 댓글 중에서 90% 정도가 이 조 장관 반대 뜻을 나타냈다고 드러났습니다. 네. 친문 성향의 맘카페로 알려진 그런 카페에서도 조국 장관 반대 여론이 더 높게 나왔다. 이건 의미하는 바가 좀 상당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이제 탄핵 사태 이후에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길 바라는 국민의 뜻도 굉장히 컸고, 그래서 새 정권에 대한 기대도 있어서 이제 초기에 굉장히 지지도 높고 했었는데, 그리고 그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지 않았던 중도적인 또 보수적인 국민들도 그래도 새 대통령이 취임해서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니까 임기 초에는 뭐 좀 지지해주자 또는 좀 지켜보자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경제, 안보 이런 정책에 있어서 뭔가 그 생각대로 굴러가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 이제 조국 사태가 터지면서 이건 아니다. 이제는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 광화문 광장에 그 많은 그 시민들이 모였고, 또 이런 또 인터넷 광장이라고 할 수 있는 카페에서도 이제 보수 중도 이런 분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왜 조국 장관 지지자들도 이 조국 장관을 응원하는데 일부 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응원의 일부 차질이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혹시 왜 힘내요 조국이라고 써인 그 버스 광고 기억하십니까? 저거 온라인에서 돌아다니는 거 봤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응원하는 이 버스 광고가 단 하루 만에 광고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하루 만에 내려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조국 장관의 그 개인 팬카페에서 모금을 통해서 한 버스 회사와 한 달간 조국 응원 광고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지난달 30일입니다. 힘내요 조국이라는 내용의 이 버스 광고가 게시되자 다음 날부터 이 버스 회사로 시민 항의 전화가 폭발했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항의 전화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조국 장관을 응원하는 광고를 안 좋게 보는 사람이 많았다는 건데, 결국 이 버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은요, 이 조국 장관의 응원 광고가 걸린 직후에 업무로 볼 수 없죠. 업무 마비가 걸릴 정도로 이 시민 항의 전화가 많이 왔었다고 하고요. 때문에 더 이상 조국 장관 관련 광고를 진행하지 못하겠다 이러면서 계약 파기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이 해당 광고를 진행했던 이 조 장관의 개인 팬카페는 앞서 지난달에도 지하철 역사 내에 이 조국 장관 응원 광고를 붙이려다가 실패한 전력이 있었는데요. 코레일 측에서 광고 금지 규정을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었어요.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조국 장관에 대한 응원 메시지를 담은 버스 광고가 걸리자 이 팬카페 회원들은 물론이고 이 소설가 공지영 씨 등 이 친문 인사들이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멋지다, 후원 벌써 마감됐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다른 시민들의 항의로 이 광고는 일일 천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즘 또 다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국회의원이 계세요. 바로 김종민 의원인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할 때는 유일하게 검찰을 관리하고 감사하고 감찰했던 게 국정원이었습니다. 24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해왔지만은 국정원이 또는 그 이전에 양기부가 검찰을 감시 감독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2009년도 노무현 대통령 수사 때 노트렁 시계 사건, 그 이인규 중수부장이 국정원에서 와서
검찰에 와가지고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이런 진술까지 했어요. 초헌법적 초법률적 발언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고요. 있을 수도 없는 발언인데요. 검찰을 감시 견제해야 된다는 취지긴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선 과거에 국정원이 그 역할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헌법 체계 그리고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검찰을 감시하는 건 법원입니다. 법원이 그 압수수색 영장 발부라든지 구속영장 발부, 그다음에 그 재판을 통해서 검찰을 견제하는 거지 국정원이나 다른 기관이 개입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겨레 신문이 윤석열 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에게 접대를 받았다, 뭐 이런 기사를 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그 윤석열 총장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일단 이 대검찰청에서는요 즉각 완전한 허위 사실이며 윤 총장은 윤중천 씨와 면식조차 없고 별장에 간 적도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런 근거 없는 음해에 대해서 당시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했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그때 검증한 사람이 바로 조국 민정수석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출근길에도 기자들이 그걸 물어봤을 때 저는 본인이 그걸 충분히 이걸 다뤘기 때문에 얘기할 줄 알았더니 뭐 특별히 말은 없었는데 오늘 오전에 어쨌든 한겨레가 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로 알려진 이 건설업체 윤중천 씨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접대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해서 뭐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를 통해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이 이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종결했다. 이렇게 보도를 해서 논란이 이게 된 건데요. 근데 흥미로운 건요. 이 한겨레 보도에 대해서 현재 친여 여권 인사들마저도 이견을 제시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특히 친여 성향 방송인으로 그 김호준 씨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 자신의 그 라디오 방송에서 이 한겨레 보도와 관련해서 반박하는 듯한 주장을 해서 또 화제가 됐었는데 직접 한번 그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제가 별도로 당시 취재한 바로는 접대가 있었는가? 제 당시 취재 결론은 없었다였어요. 기본적으로 윤중천 씨 접대는 특수 대상이 아니었었고 당시는 윤석열 총장이 윤석열 지검장이었죠. 서울지검장. 청와대가 임명 전에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추가 취재를 보다 어떤 방향을 갈지는 모르겠으나 제 취재로는 접대는 없었다. 윤중천이 당시 거짓말한 것이다. 김호준 씨 취재한 바로는 윤중천이 지금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같은 입장을 밝힌 사람이 또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박지원 의원인데요. 여권 정보에 밝은 그 대한신당 박지원 의원 역시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자료에도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면서 박지원 의원도 네, 그렇습니다. 모든 사실은 밝혀져야 하지만 개혁을 회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중천을 두 차례 수사를 했었던 여완섭 그 대구지검장도 중앙일보하고 통화해서 윤중천 휴대폰 연락처 1000명 중에 윤석열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겨레가 이런 보도를 했는데 과거에 조국 장관이 이런 또 페이스북에 글을 트위터에 올렸네요.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다.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자른다는 것. 무엇을 검내는지 새삼 알겠구나. 이게 조국 장관이 예전에 올렸던 글인데 지금 한겨레가 윤석열 총장이 윤중천의 접대를 받았다는 명단에 있다라는 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김어준 씨마저 그리고 박지원 의원도 그리고 수사를 담당했던 대구지검장도 다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대검의 반응을 보면은 명확하게 아니라고 끊었습니다. 만약에 이 의혹을 보도한 그 한겨레가 맞다면 한겨레가 이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 보도는 그냥 넘어갈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증거가 있다면 한겨레는 제시를 해야 되고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윤석열 총장과 대검은 한겨레에 소송을 해야 됩니다. 1분만 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보면 이런 게 다 필요. 이건 제가 정말 잘해드릴게요. 여보? 또 어디 갔어? 여보! 어딜 가나 누울 자리 찾게 될 때. 아로나민 골드. 경험해보세요. 드신 날과 안 드신 날의 차이. 아로나민 골드. To less than patience
precious. 엄마, 이가탄. 친구야. 아버님, 이가탄.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효과도 만족도 역시 이가탄입니다. 아시죠? 이가탄. 자, 어제 대담 중에 문 대통령에 대한 20, 30대 지지율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요. 그거 관련한 근거들을 저희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월요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보도본부 한나라인. 고생하셨습니다. Let it go, make my body go. Make our bodies higher and higher.